문경장터가 열리는 날, 장터 한 구석에서는 노름판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양반도 상놈도 그리고 나이 차이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돈과 운이 엇갈리는 자리이지요. 오늘도 그 자리에는 소장수로 전국을 떠도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는 체구가 크고 힘이 세지만 소장수로서의 경력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 봉섭이와 그와 항상 붙어 다니는 다른 한 명은 몸은 왜소하며 얼굴에는 세월의 깊이가 묻어나지만 소를 보는 눈은 따라갈 사람이 없는 알아주는 소장수 흥섭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친구들보다도 친하게 붙어 다니며 전국을 누비는 이 두 사람도 노름판 앞에서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 도박에 수를 겨루었지요. 야, 봉섭이 이 자식아. 도대체 무슨 수작을 쓰는 것이냐? 네 좋은 말 할 때 배 똑바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이여. 흥섭이 먼저 으르렁거리며 목소리를 높이자 봉섭이는 전혀 주눅드는 기색 없이 웃음을 터뜨리며 맞받아쳤습니다. 하이고 흥섭이 아재 참말로. 내가 무슨 수작질을 했다고 그럽니까요? 내 실력이 아재 실력보다 나으니까 당연히 일이 되는 거 다니겠습니까요? 흥섭이 그 말에 눈을 부라리며 봉섭이의 멱살을 움켜잡았지요. 봉섭이 네가 수작질을 하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이놈아. 내가 소장수 생활만 30년을 하면서 그동안 노름으로 딴 돈이 얼만디 말이오 이놈아. 이 판에서 그렇게 사람을 속여 먹으려 들면 네 소장수 생활 오래 못할 줄 알아. 하이고 아재가 그렇게 내 소장수 생활까지 걱정을 해주는지 몰랐구만요. 내가 수작을 썼다면 말을 하지 말고 수작을 썼다는 증거를 대셔야지. 어찌 이리 사람 멱살을 잡으시나. 아이고 흥섭이 아재도 그리고 봉섭이 자네도 좀 그만들 하이소. 이게 그저 노름판 아닙니까요. 놀라고 하는 것에 이리 감정이 상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소장수의 말의 싸움은 이쯤에서 그치고 둘은 각각 등을 돌린 채 노름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두 사람은 우시장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문경장터가 활기를 띠는 아침, 두 사람은 소를 살피며 장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나온 소들은 전부 외양이 제각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좋고 나쁜 소를 구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진 이는 단연 30년 경력의 흥섭이 최고였습니다. 어제까지 노름판에서 의기양양했던 봉섭이는 그런 흥섭이를 졸졸 쫓아다니며 소를 가리키며 물었지요. 흥섭이 아재, 저놈은 어떻습니까요? 딱 보기에는 체격도 좋고 힘도 세 보이는데 말이어요. 흥섭이 대꾸를 하지 않자 봉섭이는 흥섭이를 놀리며 재차 물었지요. 하이고 흥섭이 아재, 노름판에서 있었던 일은 노름판에서 묻어두셔야지. 알았구만요. 알았소. 내 오늘 저녁에 명옥씨 주막에 가서 술 한잔하고 숙박비도 내가 낼 테니까 그러지 말고 좀 어떤지 봐주시구려. 그제서 흥섭이는 마음이 누그러진 듯 봉섭이 가르친 소를 한번 힐끗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 말이오. 저 콧잔등이 바짝 마른 것을 봐라잉. 저런 놈은 성질이 더러워서 사봤자 그저 애물단지가 될 것이구만. 흥섭이 아재, 콧잔등이 바짝 마르면 뭐가 문제인데요? 흥섭이는 소의 목덜미를 한번 훑어보더니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콧잔등이 바짝 마른 놈들은 말이오. 되게 성질이 못되었고 쉽게 사납게 구는구만. 이런 소는 처음에는 그저 무덤덤해 보일지 몰라도 일단 장터에 서면 뿔을 들이밀고 달려드는 놈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이런 놈을 외형만 보고 자칫 잘못 사면 나중에 사고 팔기 힘들어 고생만 하게 될 것이구만. 봉섭이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 섞인 표정으로 소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흥섭이 아재, 그런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우는 겁니까요? 아재는 어찌 그런 걸 딱 보고 아는지 신기할 따름이구만요. 그러자 흥섭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이 녀석아. 30년 동안 이 길을 다니며 배운 거지. 소장수라는 것이 마냥 소 파는 일 같아도 실은 그것을 파는 사람 눈속을 읽는 일이라니까. 소도 그렇지만 사람 눈도 잘 봐야 한다잉. 하이고 알았구만요. 내 약속대로 오늘은 제대로 한잔 살랍니다요. 그날 저녁 우시장 근처의 주막에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하루를 보낸 피곤함도 잠시. 봉섭이와 흥섭이는 주모가 내오는 따끈한 국밥과 막걸리 한 사발에 금세 기운을 차렸지요. 자, 한 잔 받아라잉. 하이고 흥섭이 아재, 오늘도 아재 덕분에 허탕 안 치고 일을 잘 마칠 수가 있었구만요. 저도 한 잔 올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흥섭이는 어느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봉섭이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말이오 몇 번이고 하는 말이지만 이제 너도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냐?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면서 살 것이오? 봉섭이는 흥섭이의 말에 술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흥섭이 아재,
저는 아직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요. 아, 나중에야 언젠가 저도 자리를 잡겠지만서도 지금은 이렇게 바람처럼 떠돌며 사는 생활이 딱 성미에 맞는다니까요. 사람이 말이오. 뿌리를 내려야 재산도 늘고 뭐든 되는 법이라니께. 내가 지금 이렇게 장마다 돌아다니면서도 마음은 편한 것이 왜인 줄 아느냐이. 돌아갈 집이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식구가 있기 때문이라니께. 아재는 좋은 아내와 자식이 있으니 그런 말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직 세상 구경도 덜 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요. 한 곳에 얽매이기에는 아직 쪼깐 아쉽구만요. 그래요? 네 말대로 지금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하지만 언젠가 오래가지 않아 네가 내 말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흥섭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잠든 탓에 머리가 멍하고 입안이 바싹 말랐지요. 그는 옆에 누워있던 봉섭이를 찾으려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방 안에 있어야 할 봉섭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놈이 도대체 어디를 간 것이오? 짐은 그대로 둔 것을 보니 이놈이 나를 먼저 두고 장에 간 것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이 시간에 어디를 갔다냐이? 흥섭이는 이마를 문지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마신 술 때문에 몸이 찌뿌둥했지만 그것보다도 봉섭이가 없는 것이 더 신경이 쓰였지요. 그리하여 흥섭이는 삐걱거리는 방문을 열고 주막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놈이 도대체 어디를 간 것이다냐? 흥섭이는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주모의 방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는데요. 흥섭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봉섭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주모의 방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봉섭이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띄워져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나쁜 짓을 하다 딱 걸린 사람처럼 어정쩡하였지요. 이 녀석아 네가 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냐? 흥섭이 어이없어하며 말을 하자 봉섭이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하이고 아재고 제가 그냥 잠깐 주모랑 이야기나 좀 나누러 들어갔구만요. 그때 주모 역시 방에서 나오며 봉섭이를 보고 혀를 끌끌 찼지요. 하이고 이렇게 금방 끝을 볼 거. 뭐 한디 방으로 찾아와서 사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구만. 그리고 얼마 뒤 주모는 아침상을 들고 나왔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까지도 부끄러운 기색이 역력했지요. 아니 이게 무엇이오? 주모가 아침부터 백숙을 다 내오시고 이것이 다 무슨 일인가 참말로. 주모는 백숙을 상 위에 올려놓으며 툴툴대며 말했지요. 워낙에 거 힘이 시원찮으니 불쌍해서 힘내라고 주는 것이구만요. 주모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니 흥섭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봉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주모가 말은 저래도 백숙을 떡하니 내놓는 것이 아주 네가 대단하기는 했나 보구나. 그런데 봉섭아,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너 이제는 정착을 해야 한다 진짜로. 떠돌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에는 외로움만 남는 법이오. 봉섭이는 또 그 소리냐며 고개를 저으며 툴툴거렸지요. 흥섭이 아재. 아재도 젊었을 때는 다 놀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쉽게 한 사람에게 정착하겠습니까? 봉섭이의 말에 흥섭이는 한숨을 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달랐구만. 일찍이 지금의 마누라를 만나 평생 한눈 안 팔고 한 사람만 보고 살았다 이 말이오. 아니 아재가요? 평생 형수님만 보면서 사셨단 말씀입니까? 흥섭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술 한 모금을 들이켰지요. 그래 남녀 관계도 말이오. 술처럼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나는 법이지.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헌신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법이구만. 그러니 니도 좀 정신 차리고 이 사람이다 싶으면 이것저것 재지 말고 정착할 생각을 해야 한다잉. 봉섭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예 아재. 제가 아재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디 말입니다. 당장은 이 백숙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허. 이놈이 참말로. 두 사람은 그렇게 웃음 속에서 아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흥섭이는 봉섭이를 아들같이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그의 듬직한 모습에 흐뭇해하였지요. 우시장이 활기를 띤 어느 날 봉섭이는 흥섭이의 도움으로 좋은 암소 한 마리를 높은 값에 팔았습니다. 덕분에 그 날은 소장수 생활을 하며 드물게 큰 돈이 손에 들어왔기에 봉섭이는 장이 끝난 후 장터 한쪽에서 커다란 닭 한 마리를 사들고는 흥섭이에게 내밀었지요. 흥섭이 아재. 오늘 제가 아재 덕을 봤으니 이걸로 커 형수님하고 몸보신이나 좀 하시구려. 늘 저한테 이렇게 도움 주시는 것도 고맙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이 여기서 얼마 멀지 않으니 말이오. 차라리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하루 묵고 가지 않겠는가? 아 우리 집에 행랑방이 비어있으니 체면 차릴 것 없구만 그래. 봉섭이는 그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하이고 아재 그러면 저도 집으로 돌아가는 수고를 덜어서 좋구만요. 그럼 오늘은 아재 댁에서 한잔 해야겠구만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 달구로 백숙을 끓이면 거기에다가 매실주도 한 잔 곁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흥섭이 아재. 흥섭이는 봉섭이의 제안에 크게 웃으며 말을 했지요. 매실주는 내가 살 테니 걱정 말게. 그럼 오늘은 우리 집에서 푹 쉬고 가게나. 한참을 걸어 둘은 마침내 흥섭의 집에 도착을 했지요. 흥섭의 집은 마을에서 떨어진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비록 집이 낡기는 했으나 정갈하게 손질된 초가지붕과 깔끔하게 쓸린 마당이 정겨움을 자아냈고 봉섭이는 그 정겨운 분위기에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아재 집이 참말로 좋구만요. 이래서 아재가 장에 다니고 나서도 집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 딱 이해가 갑니다요. 그때 집안에서 흥섭이의 부인 춘자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춘자는 두 사람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봉섭이에게 다가왔지요. 하이고, 자네가 우리 서방님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봉섭이구만. 우리 서방님이 어찌나 자네 이야기를 많이 하던지. 요즘은 자네에게 이것저것 가르치는 재미로 일하는 맛이 더 난다고 하더라니까. 봉섭이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아재를 항상 귀찮게만 하는 줄 알았었는디. 춘자는 봉섭이의 말을 듣고 빙긋이 웃어 보였지요. 우리 서방님이 자네를 얼마나 생각하고 챙기는지 모르는구만. 저 사람이 워낙에 말이 많은 사람이라 처음에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다 자네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게나. 봉섭이는 춘자의 말에 멋쩍게 웃으며 손에 든 닭을 내밀었습니다. 그나저나 형수님 빈손으로 오긴 뭐해서 장터에서 닭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거 몸보신 하시라고요. 하이고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왔는가 그려?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디. 잠깐만 기다리시게나 이놈 잡아서 금방 백숙 만들어 내올 테니. 두 사람은 마루에나 앉아서 한숨 돌리고 있구려. 해가 저물고 흥섭의 부인 춘자가 내어온 백숙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닭고기를 한 입 베어 물며 흥섭과 봉섭은 술잔을 기울였지요. 흥섭이 아재. 내 이렇게 대접을 다 받으니 정말 감격스럽기 그지없구만요. 흥섭이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잔을 부딪히며 말을 이어갔지요. 감격스럽기는 무슨. 내가 자네를 한번 대접하기는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디. 그날이 오늘이구만. 오늘은 우리 집에서 푹 자고 내일 다시 장터로 같이 가세.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드는 사이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평상 맞은편에서 누군가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품싸기를 마치고 돌아온 흥섭이의 딸 춘심이었지요.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조용히 집으로 들어서는 춘심이의 모습은 하루의 고단함 속에서도 맑고 환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칼이 바람에 살짝 흩날리고 고운 눈매가 평상 쪽을 잠시 스치고 지나가자 봉섭이는 자신도 모르게 술잔을 놓친 채 허둥지둥 손을 내저으며 잔을 잡으려 했지만 술은 땅에 쏟아진 뒤였지요. 하이고 자네 벌써 술에 취했는가? 손에서 술잔이 미끄러졌구만. 흥섭이는 그런 봉섭이를 보고는 혀를 차며 웃음을 터뜨렸고 봉섭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섭이 자네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푹 쉬게나? 전국을 떠돌다 보면 이런 날도 필요한 법이지. 몸도 그리고 마음도 좀 쉬어야 하는구만. 하이고 아재 덕분에 오늘은 잘 쉬었습니다요. 흥섭이에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날 밤 봉섭이는 좀처럼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행랑방에 누워 눈을 감아보려 해도 머릿속에서는 춘심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던 순간 보았던 그녀의 환한 얼굴, 피곤함 속에서도 고운 빛을 띠던 그녀의 눈길이 지워지지가 않았지요. 이것이 다 무엇이다냐? 내가 술이 덜 깨서 이런 것이라냐? 봉섭이는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자신을 다독여 보았지만 마음이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떠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춘심이처럼 단번에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봉섭이는 밤새 뒤척이며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춘심이의 모습은 날이 밝을 때까지도 쉽사리 지워지지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 흥섭이는 어젯밤 매실주를 나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장날인 만큼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랜 장돌뱅이 생활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그는 부지런히 장에 나갈 채비를 마치고 봉섭이가 있는 행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봉섭아, 일어나야지. 오늘도 장날이니 너도 얼른 준비하거라.
봉섭이 안에서 아무런 대답도 없자 이상한 기운의 문을 슬쩍 열어보니 방 안에서는 봉섭이가 흐느적거리며 준비를 하는 것이 보였지요. 봉섭이는 흥섭이를 보며 힘겹게 웃어 보이더니 약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재, 오늘은 몸이 영 안 좋습니다요. 곧불 기운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은 장에 가기가 힘들 것 같구만요. 흥섭이는 봉섭이의 기운 없는 얼굴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봉섭이가 최근 무리하며 고생한 흔적이 엿보였지요. 그래, 네가 최근에 무리를 하기는 했구먼. 장날마다 쉬지도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니 몸이 버틸 수가 있어야지. 오늘은 내 혼자 장에 다녀올 테니 너는 여기서 푹 쉬고 있어라. 봉섭이는 미안한 기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하구만요, 흥섭이 아재. 내가 같이 가서 무거운 짐이라도 좀 들어야 하는디. 무슨 소리요? 몸이 아플 때는 당연히 쉬어야지. 나중에 더 큰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잘 챙겨야 하구만. 너그 형수님이 죽이라도 끓일 수 있게 내일로 둘 테니 니는 아무 걱정 말고 쉬고 있어라잉. 그렇게 말하고는 흥섭이는 꾸린 짐을 둘러매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후 흥섭이 말한 대로 그의 부인 춘자는 죽과 함께 간단한 찬을 올린 소반을 가지고 행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서며 봉섭이에게 말을 건넸지요. 봉섭이 자네 이거 내가 간단히 준비한 죽이니 먹고 몸 좀 추스리게나. 아프다고 굶으면 더 고생하는 법이여. 형수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요. 형수님도 참말로 아재 못지않게 따뜻하신 분이구만요. 그리고 그 순간 봉섭이 머뭇거리며 간청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거드릴 말씀이 있는디 말이어요. 제가 보니 이 방이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저에게 세를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요? 어차피 여기가 장하고도 가까운 좋은 위치고 저 역시 흥섭이 아재와도 더 자주 다닐 수 있으니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요? 춘자가 봉섭이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하자 봉섭이는 그 틈을 노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한 달에 20냥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형수님도 집안에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봉섭이의 말에 춘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늘 고민이었기에 정기적으로 방세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지요. 20냥씩이라. 그러면 말이오. 자네가 나에게 직접 돈을 주고 우리 서방님에게는 이 얘기를 비밀로 해줄 수 있겠는가? 물론이지요, 형수님. 이 일은 형수님과 저만의 약속입니다요. 제가 일단 석 달치를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봉섭이는 미소를 띠며 짐에서 돈을 꺼내 석 달치 반값을 건넸습니다. 춘자는 돈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네가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내가 뭐 더 할 말이 있겠는가? 좋네. 이 방은 그럼 자네 것이구만.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요. 제가 집에서 짐을 챙겨서 내일 바로 여기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렇게 봉섭이는 환한 얼굴로 행랑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봉섭이는 이제는 흥섭이의 집에 머물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리고 춘심의 얼굴이 스치며 떠오르는 설렘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흥섭이는 집안일을 보며 마당에 나와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봉섭이가 커다란 짐을 지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흥섭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섭이를 바라보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며 물었지요. 봉섭아이, 이것이 다 무엇이다냐? 도대체 그 짐들은 다 무엇이란 말이냐이? 봉섭이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짐을 마당 한쪽에 내려놓고는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아재, 제가 어제 여기서 하루 자보니까 말이오요. 우리 집에서 잘 때보다 훨씬 편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장터랑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여기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요. 무엇이라고? 흥섭이는 봉섭이의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미심쩍은 듯 천천히 부인을 쳐다보니 부인 춘자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흥섭이는 부인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고는 느꼈지만 그녀에게 따로 묻는 대신 곧 한숨을 쉬며 봉섭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요? 네가 여기서 지내겠다면 내 뭐라 하겠냐이? 다만 방을 쓸 거면 청소랑 잘하고 괜히 행랑방을 어지럽히지만 마라이. 그거야 당연하지요 아재. 제가 아재 덕분에 이렇게 좋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는디 앞으로는 집안일도 좀 거들어가며 지내겠습니다요. 이후 봉섭이는 흥섭이의 집에서 지내면서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외양간으로 나가 소요물을 챙기며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날에는 흥섭이를 따라 장에 나섰고 소를 팔고 돌아오는 길이면 늘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곤 했는데요. 생선 한 손 고기 한 근처럼 작은 선물이었지만 그의 성의는 춘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형수님, 그냥 오기에 손이 허전해서 거 생선 한 손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뭘 또 매번 이런 걸 다 사오는가. 멀리 다녀오느라 힘들 텐데 말이오. 그렇게 말하면서도 춘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봉섭이의 넉넉한 성격의 그녀 역시 봉섭이를 점점 가족처럼 느끼기 시작했지요. 먼 길 다녀오느라 시장할 텐데 조금만 기다리게나. 내가 금방 저녁 차려줄 테니께. 그리고 춘자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평상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흥섭이는 봉섭이를 보고는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봉섭아, 네가 이렇게 우리 집에 있으니 요즘은 아들이 하나 생긴 것 같아 내 마음이 참말로 든든하고만 그래. 아재, 그럼 저를 그냥 새들어 사는 식객이 아니라 편하게 아들로 생각하시라니까요. 저도 그렇게 불리는 것이 마음이 편하구만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흥섭이도 봉섭이의 존재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새 봉섭이는 흥섭이에게 장돌뱅이 친구가 아닌 마치 아들처럼 느껴졌고 가끔씩 무거운 짐이라도 짊어지게 되면 자연스레 봉섭이 생각날 정도였지요. 봉섭이는 더 이상 행랑방에 머무는 손님이 아닌 어느덧 흥섭의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식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봉섭이가 흥섭의 집에 자리 잡은 지 거의 1년이 되던 날, 명절을 앞둔 집안은 한창 바쁜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집안에 큰일이 터졌으니 바로 흥섭의 딸 춘심이 갑작스레 몸져 누워버린 것이었지요. 아침부터 춘심의 방에서는 그녀의 얕은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춘자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며 방으로 들어가 춘심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춘심아. 이것이 다 무슨 일이다냐. 네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이러는 것이냐잉? 춘자는 딸의 손을 잡고 다독이며 물었지만 춘심이는 그저 눈을 감은 채 몸을 가늘게 떨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춘심아. 네가 왜 이러는지 이 애미한테 말 좀 해봐라잉. 답답해 미칠 것 같구만 참말로. 춘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딸의 얼굴을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러던 순간 춘심이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워워매? 춘심이 아버지. 얼른 방으로 들어와 보시란께요. 춘심이가 앞만 봐도 뭔 일이 있었던 것 같구만요. 이를 듣고 급히 방으로 들어온 흥섭이는 딸의 상태를 보고 깊은 충격에 빠졌지요. 춘심이는 여전히 헛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것을 본 흥섭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해져 갔습니다. 춘심아,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흥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춘심이는 입을 꼭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늘게 떨며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흥섭이는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의심이 불현듯 떠올랐지요. 이놈이 봉섭이 이놈이 느닷없이 우리 집에 눌러 앉더니만 목적이 이거였구만 그래. 워워매 서방님. 거 진정하시고 춘심이 말이라도 먼저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인 춘자의 애원에도 흥섭이는 부인의 말을 들은 채 만 채 방을 박차고 나가며 봉섭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평화는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흥섭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 손에는 낫을 들고는 행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니 봉섭이는 막잠에서 깨어 하품을 하고는 마루에 나서려던 참이었지요. 이놈, 대체 우리 춘심이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흥섭이는 낫을 들고 봉섭이에게 다가섰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은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지요. 봉섭이는 이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재. 아니, 장인어른. 제 목을 치시려거든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치십시오. 흥섭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낫을 든 손이 떨리기는 했으나 봉섭이의 진지한 태도에 그의 분노가 살짝 누그러졌기 때문이었죠. 제가 춘심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봉섭이는 흥섭이의 눈치를 조심스레 살펴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르신께서 보시기엔 제가 춘심이에게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여엄치 없는 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서도 하지만 춘심이를 위해서라면 제가 평생을 바쳐 잘 살 자신이 있구만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놈아. 내 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 같은 놈과 연이 닿다니.
네가 평소에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거리던 것을 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찌 니놈에게 이번만큼은 그런 것이 아니구만요. 장인어른. 장인어른께서도 평소에 얼른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춘심이가 바로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디어 정착할 곳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봉섭의 진심이 담긴 말에 흥섭이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손에 들린 낫은 어느새 힘없이 내려갔고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이놈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랑 나랑은 흥섭은 말을 멈추고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너랑 나랑은 주모 명옥이와 정을 나눈 사이구만. 어찌 보면 우리가 동서지간인데 어떻게 네가 내 사위가 될 수 있겠냐? 워우 워메. 무엇이라고요? 봉섭이는 흥섭이의 말에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쳤지요. 평소에 저한테는 형수님만 보고 평생을 살았다 하지 않으셨습니까요? 그런디 도대체 흥섭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 안은 어색한 침묵 속에 잠겼고 봉섭이는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멍하니 있었지요.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의 일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일은 장인어른과 저의 가슴 속에 묻어두도록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흥섭이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지요. 내 딸 춘심이를 잘 부탁하네 봉섭이. 흥섭의 말에 봉섭이는 다짐을 하듯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장인어른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요. 춘심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흥섭이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봉섭이의 진심을 느끼고 마침내 그를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해 춘 3월 따뜻한 봄바람이 마을을 감싸던 날 흥섭이의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마당에는 축하객들이 가득 모였고 웃음소리가 넘쳐 흘렀지요. 바로 봉섭이와 춘심이가 마침내 혼례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흥섭이는 마지못해 사위로 봉섭이를 받아들였지만 혼례식 날만큼은 누구보다 바삐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난 뒤에도 봉섭이와 흥섭이 사이에는 어딘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그 어색함도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몇 달 후 춘심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었지요. 작은 아기가 집안의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두 남자는 함께 웃고 떠들며 점차 자연스러운 가족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장마철이 찾아오고 어느 비가 퍼붓던 날 봉섭이와 흥섭이는 집안에 앉아 작은 노름판을 벌였습니다. 아야 봉섭아 네 도대체 나한테 몇 냥을 뜯어가려고 또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냐? 네 좋은 말 할 때 배 똑바로 돌리는 것이 좋을 것이요. 봉섭이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대꾸했지요. 하이고 장인어른. 참말로 내가 무슨 수작질을 했다고 그럽니까요? 이것이 다 실력 차이지요. 내가 장인어른보다 나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는 다음 판에 아주 눈물 쏙 빼게 될 줄 알아라. 두 사람의 투덜거림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날선 기운이 느껴지지 않고 대신 은근한 고마움과 애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다시 장날이 찾아왔고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서며 장터로 향했지요. 아 봉섭아 오늘부터는 이전하고 달리 내가 소를 보는 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 귀 쫑긋하고 잘 따라와야 한다잉. 하이고 인자부터는 제가 장인어른의 직속 제자가 되겠구만요. 그래요? 네가 열심히만 잘 배우면 나중에는 나보다 더 좋은 소를 고를 날이 올 것이구먼.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주 죽었다고 생각하고 잘 배워봐라. 흥섭이와 봉섭이 두 사람은 이제 단순히 장돌뱅이 친구가 아닌 가족으로서 서로를 도우며 함께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 위에는 웃음과 다정함 그리고 가족의 따뜻함이 가득했지요. 어느 작은 고을에 살고 있는 명옥이는 병든 홀아버지와 어린 동생 갑수를 돌보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입은 세 개였지만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명옥이 혼자였기에 그녀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품삯일을 나갔지만 도무지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해봐야 아버지 약값은커녕 당장 내일 끼니를 또 걱정을 해야 할 판이구만.
아버지도 갑수도 나만 의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대로는 안 되겠구만. 그리하여 명옥이는 도둑질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품삯일을 해온 덕에 몸놀림은 민첩했고 손재주도 남달랐기에 의외로 도둑질에 소질을 보였지요. 명옥이는 무사히 마을 창고에서 쌀 한 포대를 빼내고는 그것을 장무라비에게 팔아 그 돈으로 아버지의 약을 마련했습니다. 웜에. 명호가 네가 돈이 없을 텐디. 도대체 이 약을 어떻게 마련한 것이냐? 제가 매시는 대감 어르신께서 워낙에 제가 일을 잘한다고 품삯을 좀 더 얹어주셨구만요. 아버지는 돈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이것 좀 드시고 기운 차리셔요. 그래, 이것이 어쩌면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는 없을지 모르겠구만. 그래. 이후 명옥은 낮에는 품삯일을 하고 밤이 되면 주변 마을을 누비며 도둑질을 일삼았지요. 그리하여 그 돈으로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고 동생을 먹여 살리고는 조금씩 돈을 모아 마침내 작은 땅을 산 후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명옥이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탐탐치 않게 여겼는데요. 언니 명옥이네 봤는가? 명옥이네가 언제부터 저라고 부유해졌는지 모르겠구먼. 그러게나 말이오. 품삯만으로 지가 아버지 약값을 떼고 지 동생을 건사하는 데다 저렇게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디 말이오. 혹시 그 밤에 도둑질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구만. 명옥이가 도둑질 같은 나쁜 짓은 안 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저것이 밤에 기방에 드나드는 것 같은디? 어디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갑자기 집이 잘 살 수 있겠는가? 이렇듯 명확한 근거는 없었지만 명옥이에 대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 한번 던진 말은 그 자체로 진실이 되어 어느새 명옥이를 둘러싼 마을의 시선은 차가워져만 갔지요.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명옥이의 아버지 병세는 완전히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 갑수도 훌쩍 자라 이제는 혼자서도 농사일을 해낼 만큼 충분히 컸기에 명옥이는 비로소 어깨를 짓누르던 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자 그녀는 이제 주변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마을 친구들이 하나둘씩 시집을 가 마을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남몰래 가슴 한켠에 새 출발을 꿈꾸기 시작했지요. 나도 언젠가 저들처럼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구만. 하지만 명옥이의 희망과 기대와는 달리 명옥이 집에 매파가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워낙에 명옥이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퍼진 데다 그 소문은 근방 마을에까지 전부 퍼져 명옥의 집으로는 어떠한 혼담도 들어오지 않게 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명옥의 아버지의 가슴에는 딸 명옥이 자신을 위해 도둑질을 해 혼담이 끊겼다는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를 잡았고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 내 탓이구나. 명호가, 네가 도둑질에 손을 댄 것도 네 앞길이 막힌 것도 모두 내 탓이구만. 나만 병들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다 제가 좋아서 한 선택이구만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으니 다시는 그런 말씀 꺼내지 마셔요. 명옥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밭일을 정리하고 있던 명옥은 동네 어귀에서 익숙하지 않는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매파였지요. 여기가 명옥이네가 맞는가잉? 제가 명옥이구만요. 매파는 잠시 그녀를 훑어보더니 마당으로 들어오며 말을 했지요. 마침 자네에게 혼담이 들어와 내 이렇게 찾아왔구만. 명옥은 매파의 말에 놀라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에게도 혼담이라니? 그동안 마을 안에 떠돌던 좋지 않은 소문들 탓에 명옥이에게는 어떤 혼담도 들어오지 않던 터라 더욱 매파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요. 산 너머 30리 밖에 사는 덕삼이라는 선비가 혼처를 구하고 있구만. 그 덕삼이는 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가난하지만 성품이 곱고 효심이 지극한 선비구만. 명옥은 눈을 깜빡이며 매파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30리 밖 마을이라고는 하지만 그곳에서도 분명 내 소문은 돌았을 터인데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매파의 얼굴에는 거짓의 기색이 없어 보였지요. 아주머니 그쪽 집안에서 정말 저를 혼처로 원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는구만. 덕삼이네 어머니가 성품 좋은 며느리를 찾고 있는디
어디에서 자네 소리를 들었는지 자네가 그렇게 부지런하고 어진 사람이라며 나에게 좀 알아봐 달라 간곡히 부탁하더구만. 부지런하고 어질다. 명옥이는 이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도둑이니 기방 출신이니 하며 비웃었지만 30리 밖 그 집에서는 자신을 부지런한 여인으로 여긴다니. 명옥이는 이번이 자신이 새 출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곧바로 시집을 가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산 너머 30리 밖에 살고 있는 덕삼이에게 시집을 간 명옥. 그녀는 가슴속에 부푼 희망을 가지고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아가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구만.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이제 여기가 네 집이니 마음 편히 지내거라. 명옥의 시어머니는 기품이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도 명옥을 대할 때의 표정에서는 따뜻함이 묻어났지요. 하지만 시어머니와는 반대로 남편 덕삼이라는 작자는 매파의 말과는 다르게 명옥이에게 서툰 인사만 건넨 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더니 책을 펼쳐놓고 공부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덕삼이는 이제 곧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 네가 좀 이해해 주거라 애미야. 남편 덕삼이의 기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 명옥이 부부의 일을 하기 위해 남편과 합방을 하려 치면 어김없이 몰래 집을 나서는 것 아니겠어요. 하루는 명옥이 결심을 하고 남편의 뒤를 몰래 밟아보니 덕삼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동네 주막이었지요. 명옥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 덕삼이는 그곳에서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소란스럽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누구요? 우리 덕삼이 아닌가? 아니구만 거 장래에 관직에 들지도 모르는데 덕삼이 대감님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하이고 과거는 무슨 얼어 죽을. 복잡하게 과거니 글공분이 하는 것보다야. 이렇게 자네들하고 술이나 마시고 살 수 있으면 그만이지. 그놈의 과거 소리는 아주 지긋지긋하구만. 명옥이는 그제야 남편이 그저 공부를 하는 척하며 어머니에게 기생하며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명옥의 시어머니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언젠가 아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할 거라는 기대를 가진 채 아들의 뒷바라지에 매달리고 있었지요. 우리 덕삼이는 그저 조금 늦을 뿐이구만. 언젠가 과거 시험에 꼭 급제를 해서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내가 믿고 있구만 그래. 그때는 나도 좀 호강을 누려보겠지.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한다고. 서방님은 애초에 공부에는 관심조차 없는데 어머님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다냐. 아니면 보고도 그저 모른 척을 하는 것이다냐. 이게 내가 도둑질로 버텨왔던 삶보다도 더 허망하구만. 명옥이는 그제서야 왜 이 집안이 이렇게까지 궁핍한 삶을 이어가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체 없는 희망에 의지하며 현실을 외면한 삶이 모든 것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명옥이 시집을 온 지 반년이 지나 시댁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명옥은 여전히 시어머니와 함께 밭을 일구고 집안일을 하며 분주한 나날들을 보냈지만 최근에는 시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쇠약해지는 것이 보여 마음이 무거웠지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조용히 명옥이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애미야,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갔지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 그런지 우리 덕삼이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힘에 부치기 시작하는구나.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더 나서서 품삯이를 늘리겠습니다요. 어떻게든 집안은 제가 꾸려나갈 테니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되구만요.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을 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이런저런 밭일과 품삯일로 한 세월을 저 덕삼이를 뒷바라지 해왔는데 그것이 품삯일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 않겠냐잉? 사람이 말이다. 각자 잘하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냐잉? 명옥이는 순간 시어머니의 말끝에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시어머니는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지요. 이제는 말이다. 네가 좀 나서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네가 원래부터 잘하는 걸로 말이다. 명옥이는 순간 머리가 띵하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지요. 그리고 이 집에서 왜 굳이 자신을 며느리로 들이려 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제가 여기 사정을 잘 모르니 이 마을에서는 믿을 만한 장물합이 찾는 일이 어려울 것 같구만요.
예전에는 제 물건을 처리해주는 장물아비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그쪽 사람들을 전혀 모르니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했지요. 애미야, 내가 그런 일을 비록 해본 적이 없지만서도 그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구만.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 너는 네 재주만 잘 부리면 되구만 그래. 깊고 고요한 밤, 달빛은 희미하게 마을을 비추고 있었지요. 명옥은 검은 옷을 걸치고 복면으로는 얼굴을 가린 채 발소리를 죽이며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홍배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홍배대감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천석군 부자였는데 그의 부는 마을 사람들의 땀과 피를 짜내며 이룬 것이었지요. 그렇기에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속으로는 그를 미워했지만 홍배대감의 권세에 눌려 불만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하여 부자가 된 양반을 조금 턴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구만. 잠시 후 집에 도착한 명옥이는 곧장 시어머니가 계시는 안방으로 가서 그녀에게 비단 한 필을 꺼내어 건넸습니다. 애미야, 이게 웬 비단이다냐? 참말로. 내 세상에 이렇게 고운 비단은 처음 보는구만. 명옥이에게 비단을 건네받은 시어머니는 서둘러 비단을 방바닥 삿자리 아래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삿자리 아래에 숨겨놓으면 그 누구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구만. 애미야, 이제 우리가 덕삼이 뒷바라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기뻐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명옥이는 그동안 품었던 말을 시어머니에게 꺼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어머님, 서방님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구만요. 시험에 붙을 생각도 없고 그저 매일 밤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나 명옥이는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덕삼이 과거에 급제할 날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굳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을 꺾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명옥이는 속으로 삼킨 말을 대신 미소로 바꿔 시어머니에게 지어 보였습니다. 너가 정말 우리 집에 복덩이로 들어왔구나. 네가 이렇게나 착하니 이제 덕삼이만 과거에 합격을 하면 우리는 잘 될 일만 남았구만.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명옥이는 기뻐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서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홍배대감의 집에서는 아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홍배대감이 아끼던 고급 비단 한 필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홍배대감은 비단이 없어진 것을 알아채고는 노발대발하며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비단을 오늘 당장 찾아오지 못하면 너희들 전부 밥줄 끊길 줄 알아라. 마을에 있는 모든 집을 뒤져서라도 반드시 비단을 찾아와야 할 것이야. 홍배대감의 하인들은 명옥이의 소문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던지라 자연스레 명옥의 집을 의심하였지요. 그리하여 대감의 하인들은 그날 오후 덕삼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명옥의 집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거 주인장 나오시오. 우리 대감님의 물건을 훔쳐간 것을 다 알고 왔구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명옥의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평생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그녀는 당황한 나머지 대감의 하인들 앞에서 제대로 입조차 열 수가 없었지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는 숨길 것이 없으니 얼마든지 확인하셔도 되구만요. 하지만 명옥은 시어머니와는 반대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웃으며 하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인들은 잠시 명옥의 침착한 태도에 의아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기에 개의치 않고 곧장 부엌부터 안방까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거 다 알고 왔으니까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고 싶으면 미리 내놓는 것이 좋을 거구먼. 안방을 뒤지던 하인들이 이제 방바닥을 살피며 삿자리에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비단을 삿자리 밑에 숨긴 게 틀림없었기에 하인들이 삿자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발각될 참이었으니 그녀는 속으로 탄식을 뱉으며 손끝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이제 참말로 끝이구만. 하지만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하인들이 삿자리를 걷어 올렸지만 비단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참말로 이상하다. 내 분명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디. 여기 말고는 숨길 곳이 더 이상은 없는디 말이오. 대감의 하인들은 결국 포기한 채로 마지못해 명옥이에게 말했습니다. 거 참 신뢰가 많았구먼.
그런디 우리도 대감어른의 명을 받아 어쩔 수가 없었구먼. 괜찮습니다. 이래서 저희 집에는 숨길 것이 없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괜한 힘만 빼셨구만요. 하인들은 실망한 얼굴로 명옥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에도 한동안 시어머니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숨을 헐떡였지요. 홍배대감의 하인들이 떠난 뒤 집안에는 깊은 고요가 내리앉았습니다. 애미야, 내가 분명히 사짜리 아래에 비단을 숨겨두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비단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란 말이냐? 명옥은 말없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시어머니를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궁이 앞에 서더니 솥뚜껑을 열고 물에 담긴 쌀을 조심히 헤치자 쌀 아래에 비단 한 필이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방에 숨겨두면 하인들이 당연히 그곳을 의심할 거라 생각했구만요.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미리 옮겨둔 것이고요. 만약 어머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하인들이 부엌을 뒤질 때 어머님을 보고 필시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아이고 애미야, 참말로 네가 우리 가족을 살렸구나. 네 지혜가 아니었으면 그 홍배대감이 우리 목숨을 어찌했을지 모를 일이었구만. 이제 이 피단은 말려서 어머님께서 장에 내다 파시든지 옷을 지어 입으시든지 하셔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식은땀을 흘렸지요. 내 이 무서운 것을 어찌 팔 수가 있겠니? 장에서 팔다 들키면 진짜 우리 가족의 목숨이 다 날아갈 것이 분명하구만. 내가 도둑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에게 그런 말을 꺼냈구나. 너는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냈지만 네가 살아온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이었는지는 꿈에도 몰랐다 그래. 시어머니는 비단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는 결심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비단은 얼른 아궁이에 던져서 태워버리자꾸나. 이제 다시는 도둑질 같은 건 생각조차 하기가 싫구나. 뭔가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야. 명옥은 시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듣고는 어딘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을 했지요. 어머님, 그런데 이 비단 말고도 태워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응? 그것이 무슨 말이냐, 애미야? 그날 밤 덕삼이 주막에서 돌아오자 명옥은 시어머니를 안방에 모셔놓고 남편 덕삼이를 불렀습니다. 덕삼이는 방에 들어와 앉으며 아내의 심각한 얼굴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명옥은 품속에서 훔친 비단 한 필을 덕삼이 앞에 내보였지요. 서방님, 이 비단은 홍배대감 집에서 훔쳐온 것입니다. 명옥의 말에 덕삼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홍배대감 집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말이란가? 당신 지금 그것이 발각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고나 하는 소리란가? 알고 있고 말고요. 우리 가족 모두 죽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저는 이 비단을 아궁이 불에 태워버리고 이제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서방님께서도 도둑질을 멈춰주셔야겠고요. 덕삼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 것이오? 서방님께서는 글 공부에 흥미가 없으면서도 공부하는 척만 하여 집안의 모든 살림을 어머님에게 떠넘기셨지요. 그리고 매일 밤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것이 일상이었고요. 그렇게 서방님께서는 그동안 어머님의 시간과 인생을 도둑질 해오신 겁니다. 그 말에 덕삼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평생 도둑질이나 해온 당신이 글 공부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서방님, 이제 그 도둑질도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인생을 착취하며 사는 건 이제 그만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허울 좋은 공부에 인생을 기대지 말고 자신의 삶을 직접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단과 함께 책을 불태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인 명옥의 말에 덕삼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실이 명옥의 입을 통해 날카롭게 드러나자 그는 더 이상 변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서방님께서 그렇게 정결정을 못하시겠다면 제가 이 비단을 홍배대감에게 돌려드려야겠네요. 그제서야 덕삼이는 다급히 명옥이를 붙잡았지요. 마누라. 아니 부인. 내가 잘못했소. 부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 비단과 책을 함께 태우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태우지 않든지 선택은 서방님께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비단만 따로 태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하시지요.
그러자 마침내 덕삼이는 고개를 떨구며 체념한 듯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좋소. 이 비단과 책을 함께 태웁시다. 덕삼이는 서재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책을 모조리 꺼내와 아궁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명옥은 그 위에 비단을 올려놓았지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며 책과 비단은 천천히 불에 휩싸여 갔고 명옥과 덕삼은 그 모습을 말없이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명옥은 시댁의 생활을 새롭게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친정집에서 소 한 마리를 얻어 시댁으로 데리고 와 덕삼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지요. 서방님, 이 소로 묵은 밭을 갈아엎고 이제 새롭게 농사를 시작해 봅시다. 덕삼이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명옥의 굳은 결심을 마주하자 그도 서서히 마음을 다잡았지요. 후일 시간이 지나 한여름의 태양 아래 덕삼이는 논에서 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아내 명옥이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훔쳤지요. 그리하여 명옥이는 남편 덕삼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그토록 그리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둑질로 버텨온 과거는 불에 타 사라졌고 그들 앞에는 농사일과 소박한 일상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느 조용한 마을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중마고우로 50이 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우정을 이어오고 있었지요. 그중 한 사람은 흥섭이었습니다. 흥섭은 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작은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부였지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창수라는 선비였는데 창수는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글 공부에는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대신 평생 그림에만 취미가 있어 대부분의 시간을 그림을 그리며 지냈습니다. 늦 봄의 햇살이 논위로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흥섭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야 흥섭아. 하이고 창수 아닌가? 오늘은 또 무슨 바람이 불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인가? 창수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마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데 이것을 종이에 옮기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는가? 거기다가 그 안에서 자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내게는 훌륭한 그림 소재가 되기에 내 이렇게 찾아왔지. 창수의 말에 흥섭은 허리를 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친구구만. 나 같은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단 말인가? 내 얼굴은 이미 이렇게 다 나이가 들어버렸고 몸은 평생 논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 꾸부정해졌는데 무슨 놈의 훌륭한 그림 소재가 된다는 말인가? 그저 풍경이나 그리시게 이 친구야. 풍경은 누구나 그릴 수가 있지. 하지만 자네가 일하는 모습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네. 땅을 일구고 땀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에서 삶의 이야기가 느껴진다 이 말이야. 흥섭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지요. 정말 못 말릴 친구구만. 그래 좋네. 나는 계속해서 일을 할 테니 자네도 어디 한번 마음껏 그려보시게. 흥섭이는 창수의 자유로운 삶을 부러워했고 창수는 흥섭이의 단단한 뿌리를 가진 삶의 방식을 존경하였으니 서로 재산과 신분 차이에도 어려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쭉 돈독한 친구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와 방향이 같을 수가 없듯이 이 둘의 사이 역시 그러했는데요. 그날 저녁 흥섭이는 창수에게서 그림을 한 장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부인 춘자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춘자는 흥섭이의 손에 들려있는 종이를 보더니 서방님, 오늘도 창수 씨가 그림을 그려줬나 보구만이요. 그려? 논에서 일하는 내 모습을 그리겠다고 찾아왔었구만. 흥섭이는 밥 한 숟갈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미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춘자는 그 그림을 살펴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하며 웜에 참말로 잘 그렸구만이요. 서방님이 논에서 일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생생하게 담겨 있을 수가. 여태껏 창수 씨가 그려준 그림 중에 가장 나은 것 같은데 말이어요. 하지만 춘자의 칭찬에 흥섭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만 갔지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창수 그 녀석이야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으니 이 정도 그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가?
춘자는 남편 흥섭이의 갑작스런 태도에 의아해하며 물었지요. 서방님 갑자기 왜 그러신데요? 창수 씨가 서방님 모습을 이렇게 멋지게 그려주었는데 어디 기분이 안 좋으신 거래요? 나는 하루 종일 땅을 일구며 땀을 쏟고 살아가는데 그 녀석은 태어나기를 재산 많은 집에 태어나 평생 저 좋아하는 그림만 그리면서 살았지. 그러니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까짓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만약 나에게도 저 녀석만큼 재산이 있었다면 나도 논밭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 공부를 해서 진작에 과거에 급제를 했을 것이구만. 그런데 지금 나는 흥섭이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한숨이 깊어지자 그의 부인 춘자는 흥섭의 손을 잡으면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리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서방님께서는 땅을 일구고 일평생 우리 가족을 책임을 지셨는디 창수 씨가 그림에 능한 것처럼 서방님께서는 누구보다 농사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뛰어나지 않습니까요? 부인 춘자의 위로에도 흥섭이는 고개를 젓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가버렸지요. 그리고는 벽에 그림을 걸어두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림 속의 흥섭이는 땅을 일구는 성실한 농부였지만 그림 밖의 흥섭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질투와 허무함에 잠겨 있었지요. 그로부터 시간은 1년이 지나고 항상 변함이 없을 것 같은 농부 흥섭이의 삶은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크게 변하였는데요. 바로 언제나 자신의 곁을 지켜주고 위로해 주던 부인 춘자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지요. 흥섭이의 자식들은 이미 장성의 먼 마을로 가서 다 자리를 잡았기에 춘자가 떠난 이래 흥섭이만이 빈집에 남아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에휴, 술도 같이 마실 사람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구만. 마누라도 그렇게 떠나버리고 자식들은 서로 바빠 소식도 전해오지 않으니 나만 이렇게 이 빈집에 묶여서 늙어가는구만. 흥섭이는 문득 아내와 함께했던 날들이 떠올라 마음이 북받쳤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때로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웃음을 주는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손에 닿지 않은 과거가 되어버렸지요. 그렇게 흥섭이 일도 나가지 않은 채 술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중에 하루는 창수가 흥섭이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이고 이것이 누구여 창수 자네 아닌가? 이 야속한 친구야.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찾아왔는가? 창수는 담담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습니다. 춘자 씨가 떠난 이후 자네를 찾는 것이 괜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얼굴 보는 것조차 마음이 편치 않아. 그동안 쉽게 발걸음을 할 수가 없었구만. 흥섭이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고 있었는가? 그 말을 듣자 흥섭이는 표정이 무너지며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요. 잘 지내고 있을 리가 있나? 그동안 논밭도 관리도 못하고 내 마음이 텅 비었구만. 그렇다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마누라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 술로 나날이 버티면서 지냈구만 그래. 그럴 테지. 자네와 함께하던 아내가 없으니 이 집이 얼마나 허전할까 내 상상도 가지 않는구만. 내가 자네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도 이런 일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나 역시도 그동안 너무나 답답할 따름이었구만.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다정한 창수의 목소리에 흥섭이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 자네 마음만으로 고맙네 그려. 그냥 이렇게 찾아와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구만. 그렇게 자신에게 억지 미소를 보이는 흥섭이를 보고 창수는 더욱더 미안한 마음에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창수는 부인 선옥이 차려준 푸짐한 저녁상을 앞에 두고도 젓가락질을 멈춘 채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선옥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는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왜 그래요? 평소 같으면 벌써 밥 공기를 2그릇을 비우고도 남으셨을 양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단가요? 부인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묻자 창수는 한숨을 내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지요. 오늘 흥섭이네 다녀왔구만. 그런데 말이오. 그 친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어하고 있더라고. 춘자가 떠나고 나서 외로움에 파묻혀 있는 모습이 말이 아니었다니까 글쎄. 선옥은 남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삶이라니 그거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창수는 깊은 고민에 잠긴 얼굴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지요.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 당신이 나보다 먼저 떠난다면 나도 흥섭이처럼 그렇게 절망에 빠지고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오. 선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생각하지 마시구려. 우리가 지금 서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흥섭 씨가 처한 상황은 참말로 안타깝구만요. 그래서 더 답답하고만 그래.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내 돈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도 아니고 저리 외로움에 빠진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창수의 부인 선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말을 했습니다. 그 외로움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떠난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거기다 저렇게 가난한 호라비에게 과부가 들어설 일도 만무할 터이니 우리들은 그저 마음으로 빌어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에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네 말이 맞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흥섭이의 마음이 빨리 평안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지신명님께 기도라도 올리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겠구만. 그날 밤 창수는 선옥과 함께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부인 선옥 역시도 남편 창수 옆에서 간절히 두 손을 모았지요. 그들은 비록 흥섭이의 상처를 대신 치유해 줄 수는 없었지만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지요. 이후 창수는 친구 흥섭이를 위해 매일 밤 마당에 물을 떠놓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하루의 일과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무려 한 달째. 창수는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들었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요. 꿈속에서의 그는 안개가 자욱한 언덕길을 걷고 있었지요. 어디서 시작된 길인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묘한 기운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백발을 한 신령님이 갑자기 나타났는데요. 자네가 한 달 동안 매일 기도를 올렸기에 내 이렇게 자네 기도에 응답하러 왔구만. 신령님은 낮고도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말해보시게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기에 한 달이나 기도를 올렸는가? 창수는 느닷없는 신령님의 등장에 깜짝 놀랐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고 대답을 하였지요. 신령님, 저는 특별히 제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요. 그저 제 친구 흥섭이 때문에 기도를 올렸을 뿐입니다요. 친구를 위해서라.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구나. 자, 더 이야기를 해보시게. 도대체 무슨 사연이란 말인가? 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령님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흥섭이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요. 하지만 올해 초 부인을 병으로 떠나보낸 뒤 그는 더없이 깊은 외로움에 빠져 하루하루를 술에 의지하며 겨우 버티고 있구만요. 제가 친구로서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지만 제게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그저 그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린 것뿐입니다. 정말 친구를 위한 기도였단 말인가? 자네가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닌데도 한 달을 쉬지 않고 정성을 다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사실 신령님께 제 기도가 닿을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요. 하지만 만약 제 마음이 하늘에 닿았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령님은 한참 동안 창수를 바라보더니 감탄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지요. 참으로 기특한 마음이구나. 내 자네의 진심 어린 기도에 감동했으니 자네에게 선물 한 가지를 주도록 하겠네. 그 말과 함께 신령님은 손을 휘둘러 창수 앞에 작은 먹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먹은 평범한 듯 보였지만 은은한 빛이 흐르고 있었지요. 이것은 보다시피 평범한 먹이 아니라네. 이 먹으로 자네가 무엇을 그리든 그것은 실체가 될 걸세. 금은 보화가 필요하다면 금은 보화를 그리면 되고, 자네가 말한 대로 친구의 외로움을 달래줄 여인을 그리면 그녀가 그림 속에서 나와 친구의 외로움을 달래줄 걸세. 신령님, 그것이 참말입니까? 제가 친구를 위해 여인을 그리면 그녀가 실체가 돼요. 그의 곁에 있어준다는 말씀인가요? 신령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지요. 그렇구만. 하지만 명심하게나 이 먹은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그림이 실체화가 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먹으로 그린 그림이니 되도록 햇볕을 피해야 하고 그것을 몸으로 소유하려 들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니 반드시 조심해야 하네. 그 말을 끝으로 신령님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창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수의 이부자리 옆에는 꿈에서 본 그대로의 신묘한 먹이 놓여져 있었지요. 신령님께서 주신 이 선물, 내 반드시 너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겠네. 흥섭이, 이제야 네 마음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그래, 조금만 기다리시게나. 그 먹을 흥섭이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다짐한 창수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신령님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첩붓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창수는 일주일의 시간에 걸쳐 정성스레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친구 흥섭이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그렸지요. 그림 속의 여인은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가진 선녀 같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위로와 안정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완성한 그림을 품고 흥섭이를 찾아간 날, 창수는 이전보다도 훨씬 초췌해진 흥섭이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이전보다도 더 야위어 있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생기마저 사라진 듯 하였지요. 흥섭이 자네 나왔구만. 창수, 자네 왔는가? 어서 들어오게나. 창수는 방으로 들어가 앉으며 흥섭이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굴이 이것이 뭐란 말인가? 자네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것인가? 밥은 그냥 입에 넣으면 삼키고 있지.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입맛이 나지를 않는구만. 춘자 없는 집안에서 나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창수는 흥섭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그래서 내가 자네를 위해 뭔가 준비를 해왔네. 창수는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그림 속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아름다운 여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로 흥섭이를 바라보는 듯했고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이 방 안을 채워가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정말 아름답구먼. 그런데 이 여인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여인은 자네를 위해 내가 그린 그림이구만 이 친구야. 이것이 말이야 단순한 그림이 아니구만. 자네가 마음을 다해 이 여인을 부른다면 그녀가 그림 속에서 나와 자네의 말동무가 되어 외로움을 달래줄 것이구만. 흥섭이는 놀란 눈으로 창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자네? 그림 속 여인이 나온다니 그런 일이 어찌 가능하단 말이오. 이건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물이네. 자네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묘한 먹으로 그린 그림이란 말일세. 저 정말 이 여인이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단 말인가? 내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소리라 믿기지가 않아서 그렇구만. 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했지요. 그렇구만. 하지만 자네에게 당부할 것이 있으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먹으로 그린 그림이니 날이 밝아 그녀가 그림 속으로 돌아갈 때는 기꺼이 보내주고 절대 그녀를 품으려 하면 안 되는구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주어진 신성한 선물이니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이 사라질 걸세. 내 아직도 믿기는 힘들지만 알았네. 행여 정말 그 여인이 그림 속에서 나오더라도 내 마음을 꼭 다잡도록 하겠구만. 참말로 고맙구만 창수. 그날 밤 창수가 집으로 돌아가자 흥섭이는 그림을 햇볕이 들지 않은 방으로 가지고 가 벽에 걸어둔 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온화한 미소를 띤 채 흥섭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자태는 볼수록 기품이 넘쳤고 그 미소는 적적한 마음을 조금씩 덜어주는 것 같았지요. 참 내 무슨 꿈 같은 이야기를 믿겠다고. 아무래도 창수의 이야기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흥섭이의 외로움은 점점 커져가고 술기운까지 오르자 그의 마음에는 이상한 용기가 싹트기 시작하였지요.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거 창수 말대로 한번 해봐서 손해볼 것은 없지 뭐. 여인아, 정말로 이 안에 있는 거라면 나와서 내 말동무가 되어줄 수 있겠냐잉.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온 방이 갑자기 따뜻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더니 어디선가 은은한 꽃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흥섭이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의 눈앞에서는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림 속 여인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자네는 누구신가? 흥섭이 놀란 목소리로 묻자 여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저는 당신이 부른 그림 속의 여인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흥섭이는 한참 동안 여인의 고운 목소리에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물었지요. 이게 정말 꿈이 아니란 말인가? 그림 속 여인이 이렇게 나와서 말을 걸다니. 이건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하구만. 여인은 조용히 웃으며 방 한쪽에 있던 작은 상으로 걸어가 천천히 술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우아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제가 술을 따라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까지 나와줘서 참으로 고맙구만.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은 정말 지겨웠거든. 여인은 술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술을 따르며 말했지요. 이렇게 적적한 밤을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차 창수.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었구만.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인의 따뜻한 말씨와 섬세한 행동은 흥섭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하였고 오랜만에 잊고 있던 웃음 또한 찾아주었지요. 그리고 시간은 어느새 동이틀 무렵이 되자 여인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그림 속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필요하시다면 저는 언제든 당신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불러주셔요. 흥섭이는 아쉬운 마음에 망설이다가도 창수의 당부가 떠올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욕심 부리지 않겠구만. 오늘 밤은 참말로 고마웠다네. 그렇게 여인은 다시 그림 속으로 돌아갔고 방 안을 채웠던 따뜻한 향기와 온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흥섭은 텅 빈 방 안에서 더 이상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흥섭이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논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논밭을 둘러보며 몸을 움직였지요. 땅을 고르고 별을 살피면서 그는 다시 자신을 되찾아가는 찾아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창수가 논으로 찾아와 일상으로 돌아온 흥섭이를 발견하고는 기쁘게 말을 건넸지요. 아니 흥섭이 자네 얼굴이 왜 이리 좋아졌는가? 엊그제만 하더라도 세상이 다 끝난 얼굴이었는데 그 그림이 정말 효과가 있던가? 아, 이것이 다 창수 자네 덕분 아니겠는가? 자네가 말한 대로 정말 그림 속 여인이 나와서 내 말동무가 되어주더구만. 흥섭이는 창수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말을 해주고는 이제 자신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창수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만 흥섭이. 자네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니 내 이렇게 기쁠 수가 없구만. 가만히 있자 이렇게 자네가 다시 생기를 찾은 모습을 보니 내 오늘 기념으로다가 자네를 다시 그림에 담아야겠구만. 창수는 오랜만에 활력이 넘치는 흥섭이의 모습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그가 일하는 모습을 다시금 그림으로 그리면서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흥섭이는 밤이 될 때마다 그림 속 여인을 불러내었고 그럴 때마다 여인은 여느 때처럼 환한 미소로 술상을 차리며 흥섭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었구만. 정말 고맙네 그려.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 그림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제게도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흥섭이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녀를 불러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흥섭이의 시선은 점점 그녀에게 고정되었고 그 시선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지요. 자네는 왜 늘 이 시간이 되면 돌아가야만 한단 말인가? 이렇게 매일동이 트기 전 그림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란가? 이렇게 실제같이 보여도 저는 한낱 그림일 뿐입니다. 그림은 제가 속한 세계이며 그곳이 제 본래 자리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 시간만큼은 그림 속에서 나와 이렇게 잠시나마 함께할 수 있습니다. 흥섭이는 그녀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답답함이 밀려와 재차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인가?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내 외로움을 달래주면 더 좋지 않겠냐 이 말이지? 여인은 흥섭이의 말에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에는 이전과는 다른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본래의 존재를 잃고 당신도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또다시 동이 트기 전 여인은 여느 때처럼 그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방 안의 향기도 따뜻한 온기도 모두 사라졌고 흥섭이는 한참 동안 텅 빈 방을 바라보다가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의 곁에 그녀가 있었다는 사실이 더 이상 현실 같지 않았지요. 내가 정말 이 여인을 그림 속에만 두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아니야, 그냥 그림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그녀가 내 곁에 머물러준다면 그것이야 말로 진짜 행복일 텐데 말이오. 그날 이후 흥섭이의 마음속에는 점차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붙잡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그의 마음을 점점 더 지배해 가기 시작했지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순수한 마음으로 그녀를 대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도 뜨지 않은 어느 야심한 밤.
흥섭이는 그림 속 여인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에 나타나고 항상 하듯이 조용히 술상을 차리기 시작하였지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었구만. 정말 고맙네 그려. 흥섭이는 술잔을 받으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흥섭이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는데요. 그 안에는 어딘가 뜨거운 열기가 담겨 있었지요. 당신이 저를 불러주셨으니 기꺼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 무언가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시네요. 이렇게 매일 밤 우리 둘이 함께하고는 있지만 말이오. 난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혹시 내 곁에 영원히 남아줄 수 있겠는가? 그의 말에 여인은 순간 미소를 잃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본래 그림 속의 존재일 뿐, 이곳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잠시뿐이지요. 흥섭이는 그녀의 대답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앞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함께 오래 했지 않는가? 나는 자네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네. 그러니 제발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살아가 주게나. 흥섭이 여인에게 다가오자 여인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이 깃들기 시작했지요. 제발 그만하십시오. 당신의 순수했던 처음 마음이 변하는 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되면 저는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요. 그러나 흥섭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더욱더 다가가며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요. 내 이렇게 애원하지 않는가? 이제는 잠깐 동안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흥섭이 소리치며 그녀를 안으려 한 순간 방은 휘황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더니 여인은 빛 속에서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갔고 마침내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안 돼. 안 되구만. 흥섭이는 놀라 소리치고는 눈을 비비며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지만 그림 속의 여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풍경만 남아 있었지요. 아, 안 돼. 내가 잘못했구만. 그러니 제발 돌아와 주게. 내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을 테니 말이오. 흥섭의 외침에도 방 안은 그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여인의 온화한 목소리도 방 안을 가득 채우던 향기도 결국 모두 사라져버렸지요. 흥섭이의 방은 텅 비어버렸고 그의 마음은 더 깊은 허탈감과 후회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흥섭이는 해가 뜨자마자 창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밤새 마음을 정리하며 창수에게 사과하고 다시 그림을 그려달라 부탁해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창수, 자네 안에 있는가? 나 흥섭이네. 문 좀 열어주시게나 이 친구야.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창수가 나왔습니다. 창수는 이른 아침에 자신을 찾아온 흥섭이를 보고는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어딘가 불안한 눈빛을 보였지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인가 흥섭이? 자네 얼굴이 심상치 않은데. 사실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네. 자네가 그렇게 당부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구만 그래. 창수는 묵묵히 흥섭이를 바라보고는 문을 열어 흥섭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방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 흥섭이는 방에 자리를 잡자마자 창수를 보며 말을 했지요. 내가 어젯밤에 내 욕심에 그림 속의 여인을 내 곁에 두고 싶어 붙잡으려고 안으려 했구만. 그랬더니 정말 물에 닿은 먹처럼 희미하게 사라져버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구만. 창수는 흥섭이의 말을 듣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흥섭이 이 친구야? 내 자네에게 몇 번이나 당부하지 않았나? 제발 욕심을 부리지 말아달라고 말이오. 그녀는 그림 속의 존재이니 꼭 보내줘야 한다고. 그런데 왜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단 말인가? 창수 자네 내가 잘못했구만. 자네의 당부를 가볍게 여겼던 게 큰 실수였어. 이제 말일세.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테니. 그러니 한 번만 더 그녀를 그려주시게나. 창수는 간절히 애원하는 흥섭이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흥섭이 자네, 내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기나 하는가? 자네는 그 그림이 단순히 붓질 몇 번으로 나온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야? 흥섭이는 창수의 말을 들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창수는 멈추지 않았지요. 나는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자네를 위해 정성을 다해 그 그림을 완성했었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내 마음과 노력이 담긴 선물이었구만. 그런데 그런 선물을 자네는 한순간의 욕심으로 망쳐놓고서는 그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다시 그려달라고 하다니. 자네 너무 염치가 없는 것 아닌가?
그 말을 들은 순간 흥섭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지요. 아, 그깟 그림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유세를 떠는 것인가? 부모 잘 만나서 평생 고생 한번 안 해본 자네가 할 줄 아는 것이 그깟 쓸모없는 그림 그리는 것뿐인데 내가 이리 애원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 하나 못 해줄 만큼 꼭 이렇게 비싸게 굴어야겠나? 창수는 흥섭이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 자네. 자네가 여태 나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인가? 다른 사람이야 나를 그렇게 본다 해도 어쩔 수 없지만서도 적어도 자네만큼은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찌? 창수는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흥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흥섭이를 바라보는 창수의 얼굴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더 이상 자네에게 할 말이 없구만. 흥섭이 자네 그만 돌아가시게나. 나는 자네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대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을 것 같구만. 그 말을 남기고 창수는 등을 돌려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방 안에 울려 퍼졌고 흥섭이는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흥섭이는 창수의 집에서 돌아온 후 자신의 방에 도착하자마자 술을 찾았습니다. 방 안은 침울한 적막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 걸린 텅 빈 그림만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지요. 오메,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라냐? 그림 속에 여인을 잃은 것도 모자라. 평생 나를 위해준 친구마저 잃어버렸구만. 그 순간 흥섭이의 머릿속에서는 창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려주던 친구. 그리고 그림을 얻기 위해 하늘에 기도를 올리는 모습까지. 그의 눈앞에서 선명하게 그려졌지요. 그깟 그림 한 장이 뭐라고? 내가 무슨 낯으로 다시 창수를 보겠다고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그날 밤 흥섭이는 벽에 걸린 빈 그림을 보며 잠이 들지 못한 채 오래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깊은 후회감이 밀려왔지만 더 이상 그를 위로해줄 그림 속의 여인도 그리고 평생 동안 자기를 지지해 주던 친구 역시도 이미 자신을 떠나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후였지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